당신은 양반 후손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안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1894년 갑 5개혁 당시 조선 인구의 70%가 양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10%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후기를 뒤흔든 족보 위조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894년 7월 한양의 호조관청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갑 5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전국의 호적을 다시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조 좌랑 이정묵은 각도에서 올라온 호적 문서들을 펼쳐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상도 안동 지역 양반 비율이 83%라니. 그는 급히 다른 지역 문서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전주 양반 76%, 충청도 공주 양반 71%, 경기도 수원 양반 68%, 어느 지역을 봐도 양반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정묵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30년 전인 1864년에 작성된 호적 문서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당시에도 양반 비율은 55%였습니다. 다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 1834년 순조 34년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양반 비율 41%, 1804년 순조 4년의 기록, 양반 비율 32%, 1774년 영조 50년의 기록, 양반 비율 24%, 더 거슬러 올라가 1744년 영조 20년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이정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반 비율이 겨우 18%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150년 만에 어떻게 양반이 4배나 늘어난단 말인가? 이정묵은 급히 호조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호조판서 심순택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좌랑, 그대도 이제야 알았는가? 나라는 이미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네. 하지만 어쩌겠나? 이미 강을 건넌 물이라네. 심순택은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849년 헌종 15년에 작성된 비밀장계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족보를 조사한 결과 최근 50년 사이에 편입된 500여 가구 중 380가구의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들을 모두 처벌하려 하니 온 마을이 텅 비게 되었고 군역을 담당할 장정이 없사옵니다. 신은 부득이 5명만 곤장 80대에 처하고 나머지는 눈 감아 주었사옵니다. 이정묵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의 양반 중 절반 이상이 가짜라는 말씀이십니까? 심순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 어림없네. 내가 보기에는 70% 이상이 의심스럽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좌랑 저 거리를 보게. 저들 중 몇이나 진짜 양반이겠나? 하지만 우리가 뭘 어쩌겠나? 이미 3대, 4대를 양반으로 살아온 이들을 천민으로 되돌릴 수 있겠나? 그들의 자식들은 또 어쩌고? 이정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 이 모든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심순택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임진왜란 때부터라네. 그때부터 이 나라의 신분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지. 이정묵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족보를 꺼내봤습니다. 전주 이씨 덕천군파. 그의 집안은 4대째 묵과에 급제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5대조 할아버지의 기록이 너무 간략했습니다. 이무게, 자는 무게, 호는 무게. 그뿐이었습니다. 관직도, 과거 급제 기록도, 심지어 생몰년도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묵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안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200년 만에 양반이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누가 족보를 위조했고 어떻게 나라는 이를 막지 못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85년 성종 16년 조선은 개국 93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에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모든 제도를 규정한 법전으로
그 중에서도 신분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고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의 신분 비율은 어떠했을까요? 1485년 호적 대장을 보면 전체 인구 600만 명 중 양반은 약 50만 명으로 8.3%에 불과했습니다. 중인은 약 25만 명으로 4.2%, 상민은 약 450만 명으로 75%, 천민은 약 75만 명으로 12.5%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비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의 신분제는 철저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손이 아니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으며 중인의 자손은 기술직에만 종사할 수 있고 상민의 자손은 군역과 요역을 담당하며 천민의 자손은 때를 이어 천민으로 남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신분이 족보와 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양반 가문의 족보는 종친부와 장례원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고 혼인을 할 때도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분을 속이고 혼인한 것이 밝혀지면 혼인은 무효가 되고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사조 할아버지까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를 사조단자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사조 중 한 명이라도 양반이 아니거나 천민이거나 제가 한 여인의 자손이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의 특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군역 면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상민 남자는 16세가 되면 반드시 군역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변방 수비를 서거나 매년 군포 2필을 내야 했습니다. 군포 2필은 쌀 4석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에게는 1년 수확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이 군역에서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둘째, 형벌 감경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은 속전을 내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상민은 곤장을 맞아야 했고 천민은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셋째, 토지 소유의 우대였습니다. 양반은 과전법에 따라 많은 토지를 받을 수 있었고 노비를 거느려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과거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오직 양반만이 문과와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급제하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양반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철저하게 세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민의 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초기 150년 동안 유지된 철저한 신분제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살 것이고 상민은 대대로 상민으로 살 것이며 천민은 영원히 천민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100년 후 이 철옹성 같던 신분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균열은 한 번의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왜군의 배 700여 척이 나타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조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분제의 균열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마저 함락되자 다시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도망가자 조정의 모든 관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호적과 족보를 관리하던 문서고가 불타버렸다는 점입니다. 1592년 5월 2일 왜군이 한양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불탄 곳이 바로 호조와 형조의 문서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의 호적 대장과 양반 가문의 족보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무도 이 문서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불은 3일 동안 타올랐고 400년간 쌓인 기록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개성, 전주, 경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가 불탔고 각 지방 관청의 문서고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1593년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전세가 조금 안정되자 선조는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백성을 파악할 수 없고
족보가 없으면 양반과 상민을 구분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호적 문서 중 60% 이상이 소실되었고 많은 양반 가문의 족보 원본도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나타났습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양반입니다. 하지만 문서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조정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 1599년 선조 32년 조정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공명첩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공명첩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신분 상승 허가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텅 빈 국고를 채우고 다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은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쌀 100석을 내는 자에게는 양반의 신분을 주겠다. 쌀 200석을 내는 자에게는 무과급제 자격을 주겠다. 쌀 300석을 내는 자에게는 종육품 벼슬을 주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술렁이었습니다.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다고? 부자 상인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큰 상인 김등만은 쌀 300석을 내고 종육품 관직을 받았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포목상 이춘수는 쌀 200석을 내고 무과급제 자격을 얻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지주 박흥립은 쌀 100석을 내고 양반 신분을 받았습니다. 1599년부터 1608년 선조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공명첩을 받은 사람은 1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었습니다. 군역에서 면제되었고 자식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양반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천한 상놈들이 어찌 감히 우리와 같은 신분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나라는 이미 그들의 돈을 받았고 신분을 인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공명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 공명첩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605년 한양의 필사방에서 일하던 서예가 정몽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가짜 공명첩 127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한 장에 쌀 30석씩 받았으니 그가 번 돈은 쌀 3,800석이 넘었습니다. 조정은 그를 사형에 처했지만 이미 가짜 공명첩은 전국에 퍼진 후였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조정 신하들은 보고했습니다. 전하, 공명첩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거절했습니다. 국고가 비었는데 어찌 이 제도를 폐지하겠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명첩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공명첩 제도는 계속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명첩으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 초기 양반이 50만 명이었는데 단 25년 만에 3만 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6% 증가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구나.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50년이 흘렀습니다. 1650년 효종 1년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50대가 되었고 그들의 손자들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마을에서였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한 농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의 김씨 후손이오. 증조 할아버지께서 임진왜란 때 한양에서 피난 오셨다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찌 지금까지 상민으로 살았소? 김씨 농부는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문서를 모두 잃어버리셨소. 그래서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소. 하지만 이제 김의 김씨 종친회에 연락해서 족보에 올릴 것이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갑자기 20가구가 더 나타나 우리도 김의 김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두 임진왜란 때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의 김씨 종친회는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친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을 원로 3명이 보증하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면 족보에 올려주겠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전주 이씨 후손이 갑자기 50가구나 늘어났고 충청도에서는 밀양 박씨 후손이 30가구나 늘어났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문서를 잃어버렸다. 더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한양의 필사방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족보 제작사였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한양 서촌의 필사방을 운영하던 박희성은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새 종이를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새 종이를 진한 차에 담갔다가 말렸습니다. 그러면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흙탕물에 적셔서 말리면 얼룩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볕에 2주 동안 쬐면 완벽하게 오래된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종이에 족보를 적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해 김씨족보 4대조까지 완벽하게 작성해드립니다. 가격은 쌀 200석입니다. 놀랍게도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전라도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쌀 200석을 주고 완벽한 김해 김씨족보를 받아갔습니다. 4대조 할아버지의 이름, 자, 호까지 모두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족보였습니다. 박희성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유명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모두 연구했습니다. 각 가문의 학렬자를 외우고 이름 짓는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짜 도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 양반 가문은 집안의 도장을 사용했는데 박희성은 나무를 깎아 똑같은 모양의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1665년 박희성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 필사방을 열었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평양, 전주, 대구, 경주 등지의 족보 제작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김해 김씨족보는 한양에서 만들고 전주 이씨족보는 전주에서 만들고 경주 김씨족보는 경주에서 만들자. 이렇게 하면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정해졌습니다. 일반 양반 가문 족보는 쌀 100석, 유명한 양반 가문 족보는 쌀 200석, 왕족 족보는 쌀 500석이었습니다. 1680년 숙종 6년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사헌부 장령 윤신지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서울에 족보를 파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이들은 가짜 족보를 만들어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고 있사옵니다.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숙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족보를 위조한 자는 참형에 처하라.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한양의 필사방 15곳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사방 주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미리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의금부는 겨우 5명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국문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진짜 족보를 베낀 것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곤장 80대만 때리고 풀어주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그들이 만든 족보를 모두 가짜라고 인정하면 그 족보를 산 수백 가구의 신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1690년 숙종 16년 전국 호적을 다시 조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반 비율이 15%로 증가한 것입니다. 40년 전인 1650년에는 11%였는데 말입니다. 단 40년 만에 4%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30만 명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척 중에도 친구 중에도 심지어 자기 집안에도 의심스러운 족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00년 숙종 26년 조선은 개국 308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은 1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죽었고 그들의 증손자 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신분제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대만 속이면 진짜 양반이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 대에 가짜 족보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 대에는 그 족보로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대가 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0년 넘게 양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문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밀양 박씨 가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660년 박만춘이라는 부자 상인이 쌀 200석을 주고 족보를 샀습니다. 그는 사대조가 임진왜란 때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돈 많은 박만춘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1680년 박만춘의 아들 박흥수가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돈으로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종구품 권지부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관직자였습니다. 1700년 박흥수의 아들 박정남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은 양반 집안이지. 할아버지가 부자 상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묵과 급제자야. 1720년 박정남이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양반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양반이 된 것입니다. 3대만 참으면 진짜 양반이 된다는 속담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양반들은 분노했습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양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가짜 양반이 너무 많사옵니다. 조상의 공덕도 없이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가려내어 처벌해야 하옵니다.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1729년 영조 5년 전국의 양반 가문 족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것인가? 사대조 기록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모두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임진왜란으로 진짜 문서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조사해서 겨우 300가구만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마을의 유지들이 탄원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미 3대째 양반으로 살고 있사옵니다. 죄 없는 자손들을 어찌하오리까? 영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도 안다. 가짜 양반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3대, 4대를 양반으로 산 사람들을 천민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들의 자식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계속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네. 만약 우리가 엄격하게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네. 양반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천민이 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네. 또한 군역을 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포를 내야 한다면 많은 가정이 파산할 것이네. 결국 영조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덮어두는 것이 낫다. 이 결정은 조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신분 위조를 눈감아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이제 조정도 포기했구나. 우리도 양반이 되자. 1730년부터 1750년까지 20년 동안 족보 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양의 족보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습니다. 청계천 보신각 인근에는 족보를 파는 가게가 30개나 생겼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족보를 팔았습니다. 심지어 간판도 걸었습니다. 명문가 족보 전문점, 당신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통 족보 제작. 가격도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족보는 쌀 50석이었습니다. 이것은 4대조만 간단하게 적힌 기본 족보였습니다. 중급 족보는 쌀 150석이었습니다. 6대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고 관직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최고급 족보는 쌀 300석이었습니다. 8대조까지 기록되고 유명한 과거 급제자나 고위 관직자와 연결되었습니다. 1750년 영조 26년 전국 호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반 비율이 37%였습니다. 50년 전인 1700년에는 18%였는데 말입니다. 5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조선 인구 3명 중 1명이 양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양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양반이라는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양반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300년 동안 양반이었소. 하지만 저 돈 많은 상놈은 어제 족보를 샀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양반이라니.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앞으로 100년 동안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1800년 순조가 즉위했을 때 조선의 신분제는 이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구분은 여전히 법으로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족보 매매는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전문적인 족보 제작 업체가 50개가 넘었고 전국 각지에도 지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한양 청계천의 만성족보방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정의수는 3대째 족보 제작업을 이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주요 가문의 족보를 외우고 있었고 어떤 가문에 어떤 이름을 넣어야 자연스러운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808년 순조 8년 순조는 다시 한번 전국 호적 정리를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각 도의 어사를 파견해서 모든 양반 가문의 족보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수령들의 비협조였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김희수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안동 지역을 조사했사옵니다.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가구가 1200가구였사옵니다. 이들의 족보를 확인하니 의심스러운 곳이 700가구나 되옵니다. 하오나 이들을 모두 가짜로 판정하면 안동 지역의 절반이 텅 비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50년, 100년을 양반으로 살았으니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모두 똑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사는 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옵니다. 순조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전하, 이미 물은 쏟아졌사옵니다. 다시 담을 수 없사옵니다. 결국 1810년 순조는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호적의 양반으로 등록된 자는 모두 양반으로 인정한다.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짜 양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족보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빨리 족보를 사서 호적에 올려야 한다. 1810년부터 1820년까지 10년 동안 족보를 산 사람이 무려 1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족보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1810년대에는 기본 족보가 쌀 100석이었습니다. 이전보다 2배나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족보를 샀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군역 회피였습니다. 양반이 되면 군포 이피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쌀 4석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3명이라면 매년 쌀 12석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면 120석, 30년이면 360석이었습니다. 족보값 100석을 내도 충분히 이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의 미래였습니다. 양반이 되면 자식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급제하기는 어려웠지만 기회라도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양반은 여전히 존경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대접을 받고 좋은 집안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1820년대 중반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단체로 족보를 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이장 박득칠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 50가구가 모두 돈을 모아서 같은 족보를 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격을 깎을 수 있고 서로 증인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가구당 쌀 60석씩 모아서 총 3,000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족보방에 갔습니다. 주인 정의수는 기뻐했습니다. 50가구를 같은 가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밀양 박씨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때 한마을로 피난 온 일가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50가구가 밀양 박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1834년 순조 34년 다시 전국 호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반 비율이 48%였습니다. 이제 조선 인구의 절반이 양반이었습니다. 100년 전인 1734년에는 24%였는데 100년 만에 2배가 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좌의정 조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양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거리 거지만 빼고 모두 양반이 옵니다. 우의정 김훈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오나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3대, 4대를 양반으로 산 이들을 천민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1840년대가 되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양반들이 스스로를 사대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양반이 아니라 사대부요라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서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49년 헌종 15년 앞에서 언급한 안동 김씨족보 위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500가구가 가짜로 판명되었지만 처벌은 5명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양반이면 아무도 양반이 아닌 것과 같았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족보시장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반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족보를 살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863년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분제 재정비였습니다. 1865년 대원군은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 이것은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500년 동안 양반은 군역에서 면제되었는데 이제 군포를 내야 한다니 양반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선조의 법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중 절반이 가짜 양반이 아니냐? 진짜 양반이라면 나라를 위해 군포쯤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에 양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1871년 대원군은 더 나아갔습니다. 전국의 모든 족보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 관리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많은 지방 수령들 자신도 가짜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년, 200년을 양반으로 산 가문을 가짜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다고 해서 그 증손자를 천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이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1876년 고종은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개화정책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분제를 약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1880년대 들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의 힘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부자 상인들은 양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오히려 상인의 딸과 혼인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1890년 고종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족보를 문제 삼지 말라. 누구든 양반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양반으로 인정하라. 이것은 사실상 신분제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1894년 7월 갑 5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력과 내부 개혁 세력의 요구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제 폐지였습니다. 고종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구분을 폐지한다.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군역은 모든 남자에게 평등하게 부과하며 과거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노비 제도를 폐지한다. 이 선포가 나왔을 때 조선 팔도가 술렁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절망했습니다. 500년 동안 지켜온 신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니. 하지만 상민과 천민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인간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자 오히려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호조 좌랑 이정묵이 호적을 정리하던 그 순간이 바로 189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호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양반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입니다. 1864년에 55%였는데 30년 만에 15%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90%가 양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도 나주 지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정묵은 나주 목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찌 한 고을의 90%가 양반일 수 있습니까? 다시 조사하십시오. 나주 목사 박영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사했으나 모두가 족보를 가지고 있고 3대 이상 양반으로 살았사옵니다. 저로서는 가짜라고 판정할 근거가 없사옵니다. 결국 이 정묵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4년 12월 갑 5개혁의 모든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에는 양반도 상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족보는 여전히 중요했고 혼인할 때도 여전히 집안을 따졌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895년 한 선비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지만 무슨 소용인가? 길거리의 개도 자기가 양반개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도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모두가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낫도다. 하오나 내 마음은 편치 않도다. 이것이 조선 신분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0년에 걸친 서서히 붕괴, 그리고 마침내 공식적 종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신분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족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족보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는 명문가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그들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새 나라는 완전한 평등을 표방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족보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에도 혼인할 때 족보를 확인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경주 김씨입니다. 우리는 전주 이씨 후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랑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족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5년 한국유전학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성씨의 족보와 실제 유전자를 대조하는 연구였습니다. 먼저 경주 김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주 김씨 족보에 올라있는 1000가구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유전적으로 실제 혈연 관계가 있는 가구는 6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3%, 즉 330가구는 유전적으로 다른 혈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족보가 틀린 것입니다. 연구진은 다른 성씨들도 조사했습니다. 전주 이씨 71%, 밀양 박씨 69%, 김해 김씨 65%, 광산 김씨 73%. 모든 성씨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 중 30%는 실제로는 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0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 족보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대조 할아버지가 족보를 샀다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양반의 자격을 물려주고 싶었다고. 이런 고백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 역사학자가 흥미로운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 중 자신이 양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80%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 양반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2010년 대규모 유전자 조사 결과 한국인의 유전적 다양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족보상으로는 특정 조상에게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혈통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피가 모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조상 중에도 노비가 있을 수 있고 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2015년 한 노 역사학자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당시 82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조선시대 신분제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김의 김씨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안의 족보는 12대조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5대조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쌀 200석을 주고 김의 김씨 족보를 샀다. 자손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 자식들이 양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영수 교수는 계속 썼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80년을 양반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역사구나.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5대조 할아버지의 선택 덕분에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교육이 나를 만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2020년대 현재 젊은 세대는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분이 하늘이 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년에 걸쳐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역사는 승자가 아니라 생존자의 기록입니다. 진짜 양반 중 많은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반면 가짜 양반 중 많은 가문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양반이든 상민이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족보 위조와 신분제 붕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허울 좋은 혈통보다 진실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니,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피로 물든 이불과 숨을 거두어가는 32살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번째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9번의 출산 기록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을 낳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아이는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780년 겨울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안방에서는 한 여인이 온몸을 비틀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이씨 부인, 그녀에게 이것은 10번째 출산이었습니다. 산파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이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이 집으로 시집온 이후 17년 동안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출산은 16살 때였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은 돌도 되기 전에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살 딸이었지만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출산에서야 비로소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21살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11살이 되어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출산, 23살 때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약해서 한 명은 한 달을 못 버텼고
다른 한 명도 100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25살에 낳은 딸은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지금 7살이 되어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27살 아들이었지만 출산 과정에서 목에 탯줄이 감겨 죽은 채로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29살 때는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아서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30살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2살로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작년 31살 때였습니다. 딸이었지만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번째 출산이었습니다. 산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날이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남편 박씨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신을 차리시오. 하지만 이씨 부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아기의 등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날이, 아기가, 산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씨 부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들을 부탁. 그렇게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 17년간 10번의 출산 끝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날 밤 박씨는 서재에 앉아 아내의 출산 기록을 꺼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출산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첫째, 1765년생 사망. 둘째, 1767년생 사망. 셋째, 1770년생 생존. 넷째와 다섯째, 1772년생 쌍둥이 모두 사망. 여섯째, 1774년생 생존. 일곱째, 1776년생 사망. 여덟째, 1777년생 사망. 아홉째, 1778년생 생존. 열째, 1779년생 사망. 그리고 오늘 1780년 11번째 출산에서 산모와 아기 모두 사망. 박씨는 붓을 들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신년 동지월 부인 이씨 산후 사망. 향년 32세. 10번의 출산 중 생존한 자식은 셋뿐이로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여인이 17년 동안 쉼없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출산으로 목숨을 잃을 줄을. 그녀는 특별히 불운한 경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평범한 현실이었습니다. 양반가 여인들은 평균 7명에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도 채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아야 했을까요? 왜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 출산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도 절반은 죽어야 했을까요? 이야기를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680년 숙종 6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조선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한양의 어느 중인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이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을 막았습니다. 금줄에는 붉은 고추와 숯, 솔가지를 달았습니다. 아들이면 고추를, 딸이면 숯과 솔가지를 더 많이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와 전염병으로부터 아기를 지키려는 절박한 주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아기 5명 중 한두 명은 돌도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1680년대 한양에서는 거의 매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천연두, 홍역, 학질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히 천연두는 마마라고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번 유행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성부의 두창이 크게 유행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다. 홍역으로 인해 어린아이 수십 명이 죽었다. 부모들은 아이가 병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용없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딸아이는 다행히 천연두를 피해 5살까지 자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가 5살이 되면 비로소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5살 이전에 죽은 아이는 아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아이를 잃다 보니 부모들도 일종의 방어기제를 만든 것입니다.
아이에게 천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쇠돌이, 개똥이, 말똥이 같은 이름들 말입니다. 귀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의녀와 산파가 있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녀는 왕실과 양반가의 부인들을 돌보는 여성 의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녀들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침과 뜸, 그리고 간단한 약재를 다루는 정도였습니다. 출산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난산이 되면 산모와 아기 모두 목숨을 잃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출산과 관련된 처방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후조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출산 후 3-7일, 즉 21일 동안은 산모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을 만지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미역국을 먹고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양반과 여인들도 산후조리 중 병을 얻어 죽는 일이 잦았는데 하물며 평민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 일터로 나가야 했던 여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1687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세자빈이 산후조리 중 열병을 얻어 위독하다. 왕실의 세자빈조차 산후병으로 고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회복하지 못하고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도 이러한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는 궁중의 산모가 위독하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왕비와 후궁들도 출산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695년 숙종 21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씨 집안의 딸은 이제 15살이 되어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중인 계급의 이씨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신랑은 18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보통 남자는 15살에서 20살 사이, 여자는 14살에서 16살 사이에 혼인했습니다. 혼인이 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없으면 적손을 세우고 적손이 없으면 양자를 드린다. 양자를 드리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같은 학렬의 친족 중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윗대 형제의 아들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칙이 복잡했고 양자를 두는 것 자체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이 간절히 원한 것은 자기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시집간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산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이틀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습니다. 여가, 즉 아기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산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넣어 아기의 자세를 바꾸려 시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김씨 부인은 이틀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너무 약했습니다.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후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시댁에서는 실망했습니다. 딸은 소용없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었다면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이고 산모를 극진히 돌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었기에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적서차별, 남녀차별이 심했던 사회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세 번째 출산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아들이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할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00일이 지날 때까지 금주를 걸어두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마마신께 굿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미치도록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다. 다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실의 기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5명, 딸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4뿐이었습니다. 장남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습니다. 차남 진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삼남도 어려서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 장조, 즉 사도세자만이 성인이 되었지만 결국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영조가 65살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역시 어려서 죽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명 중 2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왕실도 이러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원들이 돌보았지만 절반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어느 농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평민 박씨는 20살에 혼인하여 아내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은 단순히 대를 잇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곧 일손이었고 일손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농사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을 갈고 모를 심고 김을 메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소가 있는 집은 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직접 쟁기를 끌어야 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첫 해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설사병을 앓다가 탈수로 죽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설사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배탈이 잦았습니다. 한번 설사가 시작되면 며칠 만에 몸이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수액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물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약하게 태어났고 한 명은 한 달 만에, 다른 한 명은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 23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버리는 일이 많으니 구제책을 마련하라.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갓난아기를 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들이 많이 버려졌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키우려 했지만 딸은 시집 보내야 하는 존재였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는 기관을 만들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7번째 출산에서야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8번째는 딸, 9번째도 딸이었습니다. 두 딸은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10번째 출산에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도 건강했습니다. 결국 10번의 출산 끝에 4명의 자녀가 살아남았습니다. 두 아들과 두 딸이었습니다. 박씨는 이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 한 명이 죽어도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도울 일손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7살만 되면 밭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면 어른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의 삶은 양반들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양반과 여인들은 그래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지만 평민 여인들은 출산 후 며칠 되지 않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산후병으로 죽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모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박씨의 아내도 10번의 출산 끝에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치아가 다 빠지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이미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노비들의 경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자동으로 주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비들에게 많은 자식을 낳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노비 한 명이 낳은 자식이 5명이면 주인은 노비 5명을 공짜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노비의 자식은 어미의 신분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비법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 때문에 노비 여성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강제로 노비 남성과 짝을 지어주는 일도 흔했습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비 여성들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1700년 숙종 26년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심각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주인 이 씨는 43살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39살로 지난 20년간 6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녀는 딸 셋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전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5살에 천연두로 죽었으며 셋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부인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보통 40세가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씨 집안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첩을 드려야 한다. 이대로는 우리 가문의 제사가 끊긴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드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첩의 자식인 서얼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으나 가문의 제사는 지낼 수 있다. 즉 적자가 없으면 서자라도 제사를 받들 수 있었습니다. 적자보다는 못하지만 대가 끊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첩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그녀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젊은 여인이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씨 집안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라. 비록 서자였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100일도 되기 전에 설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첩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도 2살에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임신에서야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씨가 4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아들은 다행히 살아남아 지금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씨 집안의 유일한 남자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자는 적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서얼 차별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서얼은 청요직에 나아갈 수 없다. 서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숙종 32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얼들이 상소를 올려 차별 철폐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출세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를 이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왕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낳은 아들이 일찍 죽으면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영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비 인현 왕후와 계비 인원 왕후 모두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궁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되었지만 경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후궁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숙종은 총 3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정비 인현 왕후, 계비 인원 왕후, 그리고 후궁 장희빈, 숙빈 최씨, 영빈 김씨 등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숙종은 총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것은 넷뿐이었습니다. 경종, 영조, 그리고 2명이 공주였습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숙종이 여러 후궁을 둔 것은 사치나 욕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인에게만 의존했다가는 왕통이 끊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후궁들의 출산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후궁 아무개가 아들을 낳았다. 후궁 아무개가 딸을 낳았다. 후궁 아무개가 산후병으로 위독하다. 왕실에서는 후궁의 출산도 국가적 사건이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의례를 거행하고 태실을 만들어 태를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왕자들도 절반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아들 중에서도 경종과 영조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영아기나 유아기에 죽었습니다. 왕실도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영아 사망률에 시달렸습니다. 후궁 제도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은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 아들이 세자가 되면 후궁은 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장희빈이 그 예였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후궁으로 들어와 아들 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세자가 되자 희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왕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가 복이 되면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후궁들은 평생 낮은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딸만 낳은 후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 28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궁들이 서로 질투하여 분란이 일어났다.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지위가 보장되고 아들이 왕이 되면 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필사적으로 임신하려 했고 임신하면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성별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실망했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 왕이 된 아들을 둔 후궁은 극소수였습니다. 양반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첩을 들인 이씨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첩이 낳은 서자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의 딸들과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받았고 방도 사랑채의 작은 방을 썼습니다.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도 서자는 뒤에 서야 했습니다. 이씨는 서자를 아들로 여겼지만 사회는 그를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자는 과거를 볼 수 없었기에 벼슬길도 막혔습니다. 대신 이씨는 서자에게 장사를 시켰습니다. 서자는 장사로 돈을 벌어 집안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25살에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씨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도 서얼이었습니다. 서얼의 자손은 대대로 서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서얼의 자손은 3대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규정이 더 강화되어 서얼의 자손은 영원히 차별받았습니다. 이씨는 죽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진정한 적자는 아니구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첩을 들이지 않았다면 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서자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제사라도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전국의 양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족보를 보면 첩의 소생이라고 표시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첩을 들여 서자를 얻었습니다. 어떤 집은 첩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 첩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다른 첩을 들였습니다. 부유한 양반가에서는 첩이 5명, 10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첩들도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첩의 자식들도 절반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과 영양실조는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후궁 제도와 양반가의 첩 제도는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많은 여성을 통해 많은 아이를 낳아서 그중 몇 명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여성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성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가문이 사라졌습니다.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자가 없으면 왕조가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여러 후궁을 두었고 양반들은 여러 첩을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이 출산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실 부인들도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첩이 아들을 낳으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자신은 못한 일을 첩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큰 죄는 불효였고 불효 중 가장 큰 것은 무후, 즉 후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죄인이었습니다. 첩들도 고통받았습니다.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자식들도 서얼로 차별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출산은 이렇게 복잡한 사회 구조와 얽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낳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낳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적자와 서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서자라도 필요했습니다.
왕실에서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그 예였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서자가 가문을 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가 끊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높은 영아 사망률 앞에서 그들이 찾은 또 다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715년 숙종 41년입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35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총 8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녀는 셋이었습니다. 장남은 15살, 차남은 10살, 장녀는 8살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허리와 무릎이 늘 아팠습니다. 치질도 심했고 자궁탈출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의 병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출산은 정말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720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궁 최씨가 산후 출혈로 위독하다. 의원들이 모두 모였으나 방법이 없다. 이틀 후의 기록에는 후궁 최씨가 승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왕실의 후궁도 출산으로 죽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혈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지혈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산모가 출혈로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산도 큰 문제였습니다. 아기가 너무 크거나 골반이 좁거나 아기의 자세가 잘못되면 난산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산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아기를 밀어내려는 시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산모는 며칠씩 진통을 겪다가 기진맥진해져서 죽었습니다. 아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비가 난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왕비조차 난산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언니인 민씨 부인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숙종 18년의 일이었습니다. 진통이 사흘이나 계속되었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모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산모와 아기 모두 죽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언니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했고 결국 자식 없이 3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고통받고 아이를 낳아도 고통받았습니다. 산후조리 실패도 많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산후병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산후에 찬바람을 쐬면 산후풍이 생긴다. 온몸이 아프고 관절이 붓는다. 치료하기 어렵다. 산후에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상하여 설사를 하고 죽을 수 있다. 산후조리는 3-7일, 즉 21일 동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 며칠 만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산후풍에 걸리거나 산후출혈이 재발하여 죽었습니다. 김씨 부인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을 낳았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댁에서 냉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미역국을 푸짐하게 끓여주고 산모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으면 쓸모없는 것을 낳았다며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8번의 출산 중 딸을 3번 낳았는데 그중 2번은 제대로 된 미역국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이미 기력이 쇠했고 각종 부인병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일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살에 혼인하여 40살까지 25년 동안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평균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면 더 많았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임신하는 횟수는 10번에서 15번 정도였습니다. 그중 실제로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는 7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성인까지 살아남는 자녀는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임신, 출산, 육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1730년 영조 6년입니다. 김씨 부인의 장남이 이제 30살이 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중 몇이라도 살아남으려면 말이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명을 낳으면 그중 서너 명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대를 이으려면, 가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영조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 1776년에 죽었습니다. 82년을 살았고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정비 정성왕후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계비 정순왕후에게서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후궁 정빈 이씨에게서 효장세자를 얻었지만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습니다. 영빈 이씨에게서는 사도세자를 얻었습니다. 사도세자는 27살까지 살았지만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귀인 조씨에게서는 화평옹주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혼인했습니다. 수의 문씨에게서는 화협옹주, 화완옹주, 화유옹주를 얻었습니다. 화협옹주는 어려서 죽었습니다. 화완옹주와 화유옹주는 성인이 되어 혼인했습니다. 귀인 이씨에게서는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귀인 조씨에게서는 또 다른 아들을 얻었지만 역시 어려서 죽었습니다. 영조가 65살에 귀인 박씨를 통해 마지막 아들을 얻었지만 이 아들도 2살에 죽었습니다. 결국 영조의 10명 자녀 중 성인까지 살아남은 것은 4분이었습니다. 생존율이 40%였습니다. 왕실도 이 정도였습니다. 족보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조선 후기 양반가의 평균 출산율은 7명에서 9명 정도였습니다. 그중 5살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50%에서 60%였습니다. 즉 10명을 낳으면 5명에서 6명이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성인까지, 즉 20살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다시 70% 정도였습니다. 결국 10명을 낳으면 서너 명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들 1명은 성인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1명만 키우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 1명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들 2은 성인까지 키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들 2를 성인까지 키우려면 아들 4은 낳아야 했습니다. 4 중 2는 어려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성비 선택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자를 낳을지 여자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10명을 낳으면 대략 5명은 아들, 5명은 딸이었습니다. 5명의 아들 중 2은 어려서 죽고 셋이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중 1명 정도가 또 10살 전에 죽으면 결국 2이 성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통계학을 몰랐지만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많이 낳아야 며칠이라도 산다는 것을.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여러 후궁을 두었고 후궁들이 계속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후궁 제도가 필수였습니다. 많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그중 하나라도 왕위를 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도 금줄, 삼신상, 삼신할머니 신앙이 발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쳤습니다. 아들이면 붉은 고추와 숯을, 딸이면 솔가지와 숯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한 주술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삼신상을 차려놓고 매일 정한 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우리 아기를 지켜주소서. 100일까지 무사히 넘기고 돌까지 무사히 넘기고 5살까지 무사히 넘기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아무리 빌어도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1750년 영조 26년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가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주인 김씨는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짓지 마라.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김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너무 일찍 지으면 저승사자가 데려간다. 천한 이름으로 불러야 귀신이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부모들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찾아낸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개똥이라고 불렸습니다.
양반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웃집 아이는 쇠똥이, 그 옆집 아이는 말똥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거의 모두 이런 천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쇠, 막동이, 칠복이, 팔복이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귀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시샘하여 아이를 데려간다고, 천한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저런 천한 것은 데려갈 가치도 없다며 지나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주 아이를 잃다 보니 부모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왕실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면 정식 이름을 바로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기씨,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이름은 돌이 지나고 나서야 지었습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도 어릴 때는 원손이라고만 불렸습니다. 정식 이름사는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왕실조차 아이가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일찍 짓는 것은 아이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기대와 애착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상실의 고통도 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늦게 지었습니다. 족보에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족보를 보면 5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아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녀 중 요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족보에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요절이라고만 되어 있고 넷째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넷째가 5살을 넘겨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주 겪는 상실 앞에서 부모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이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15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식의 이름을 천하게 짓는 풍습이 있다. 이는 귀신을 속여 자식을 보호하려는 것이니 금하기 어렵다. 조정에서도 이 풍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양반 관료들도 자신의 자식에게 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정식 이름을 썼지만 집에서는 쇠돌이,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외에도 다양한 주술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상을 차렸습니다. 깨끗한 방 한쪽에 작은 상을 놓고 정화수 한 그릇과 쌀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미역과 삼신밥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삼신할머니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삼신상 앞에서 빌었습니다. 삼신할머니, 우리 아이를 지켜주소서. 천연두도 피하게 해주시고 홍역도 피하게 해주소서. 부디 5살까지만이라도 무사히 자라게 해주소서. 금줄도 중요한 주술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쳤습니다. 새끼줄에 붉은 고추, 숯, 솔가지를 달았습니다. 아들이면 고추를 많이, 딸이면 솔가지를 많이 달았습니다. 금줄은 21일 동안, 즉 37일 동안 걸어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상을 당한 사람, 월경 중인 여성, 병든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금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와 전염병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결계였습니다. 부모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금줄이 아이를 지켜준다고. 백일잔치와 돌잔치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일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큰 고비였습니다. 백일을 무사히 넘기면 일단 안도했습니다. 백일잔치를 하며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백설기라는 하얀 떡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이웃들이 100살까지 살아라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주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 아이가 오래 산다고 믿었습니다. 돌잔치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까지 살았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를 했습니다. 아이 앞에 책, 붓, 돈, 활 등을 놓고 무엇을 잡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100일과 돌을 넘겨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고비는 5살까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는 5살이 되어야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살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5살 이전 사망률이 30%에서 50%였습니다. 10명 중 서너 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5살이 될 때까지 매일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먼저 아이가 숨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밤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감사했습니다. 5살이 되면 비로소 정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 개똥이로 불리던 아이는 이제 김진사, 이서방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무개의 장남 아무개, 모년 모월 모일 출생. 이제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비로소 안도하며 아이에게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애착을 가지면 잃었을 때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살이 넘으면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5살을 넘겨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연두는 언제든 올 수 있었습니다. 10살, 20살에도 천연두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평생 불안했습니다. 자식이 30살이 되어 손자를 낳을 때까지도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구나라고 안심하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왕세자가 천연두에 걸렸다. 온 나라가 기도하고 있다. 왕세자도 천연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효장세자는 10살에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왕실 최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마마씨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르며 신으로 모셨습니다. 무서운 병이기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존칭을 썼습니다. 마마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 주소서. 다른 집으로 가주소서.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였지만 부모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천연두가 유행하면 온 마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천연두는 이웃집으로 번졌습니다. 마을 전체의 아이들이 감염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죽었습니다. 이름, 금줄, 삼신상, 백일잔치, 돌잔치, 마마신 굿. 이 모든 것은 과학이 아니라 주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부모들은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이 기도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부모들의 기도는 더 절박했습니다. 10명 중 5명이 죽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천한 이름을 지었고 금주를 치고 매일 삼신할머니께 빌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했지만 심리적으로는 필수였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부모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1780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32살의 이씨 부인이 10번째 출산을 해야 했는지를, 왜 그녀가 목숨을 걸고 계속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를.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강요한 운명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의무,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야 하는 복잡함, 높은 영아사망률, 그리고 여성에게 부여된 출산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을 끊임없는 출산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10번의 출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1765년 16살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돌전에 홍역으로 잃었습니다. 1767년 18살에 딸을 낳았지만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었습니다. 1770년 21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건강했고 지금 10살이 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1772년 23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약했고 한 명은 한 달, 한 명은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1774년 25세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은 살아남아 지금 6살입니다. 1776년 27의 아들을 낳았지만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 죽었습니다. 사산이었습니다. 1777년 28배 임신 7개월 만에 조산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아서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1778년 29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건강했고 지금 2살입니다. 1779년 30의 딸을 낳았지만 출산 후 사흘째 경기를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뇌전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780년 32의 10번째 출산을 했습니다. 진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기가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박 씨는 서재에 앉아 아내의 출산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간 10번의 출산, 그중 살아남은 자녀는 셋뿐, 장남 10살, 장녀 6살, 차남 2살. 아내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아야 했을까? 왜 아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했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10명을 낳아야 셋이 살았습니다. 만약 5명만 낳았다면 한두 명밖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를 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 씨의 집안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박 씨의 아버지도 8번의 출산 끝에 아들 1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형제는 없었습니다. 7번은 모두 딸이거나 일찍 죽은 아들들이었습니다. 8번째에야 박 씨가 태어나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박 씨의 아버지가 8번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박 씨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 씨의 대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번을 시도해서 3명을 얻었습니다. 그중 아들은 2이었습니다. 1명이 죽어도 1명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아내의 목숨이었습니다. 박 씨는 재혼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아직 나이가 35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박 씨는 23의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도 곧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출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내도 앞으로 10년간 6번의 출산을 할 것입니다. 그중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만이 알 뿐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끝없는 출산, 끝없는 죽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삶. 1890년 고종 27년입니다. 박 씨 집안의 후손들은 여전히 한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양 의학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 의료 기술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두법, 즉 천연두 예방접종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879년 부산의 일본인 의사가 종두를 시작했고 1880년대에는 한양에도 보급되었습니다. 종두법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천연두로 죽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말기 기록을 보면 종두를 맞은 아이들의 천연두 발병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천연두는 조선시대 내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종두법이 보급되면서 이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6대손은 종두를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이었다면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1890년대 조선 여성들은 여전히 평균 6명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종두법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전염병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홍역, 학질, 설사병 등으로 아이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5살 이전 사망률이 30% 정도였습니다. 100년 전의 50%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5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산으로 죽는 산모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1900년대 초 대한제국 시기에는 서양식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전통의학에 의존했습니다. 한양의 일부 양반과 부유한 상인들만이 서양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백성들은 여전히 무당과 산파에게 의지했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 항생제가 보급되면서 전염병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60년대에는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등의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0명 정도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40명으로 1980년대에는 2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1000명당 5명 이하가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출산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0명을 낳아야 셋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1명을 낳으면 그 1명이 거의 확실히 성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많이 낳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육비, 양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1명을 키우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조가 극명합니다. 조선시대에는 10명을 낳아 셋을 키웠습니다. 현대에는 1명도 낳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이 낳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안 낳으면 대가 끊어지고 가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많이 낳는 것이 사치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출산이 강요였습니다.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현대에는 출산이 선택입니다. 낳을지 말지, 몇 명을 낳을지 여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 발전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박씨 집안의 묘지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1780년에 죽은 이씨 부인의 묘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씨의 아내 이씨, 향년 32세, 17년간 10번의 출산 끝에 산후로 승하하다. 자녀 10명 중 셋을 남기고 7을 먼저 하늘에 보내다.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비문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2의 나이에 17년간 쉼없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여인, 10명을 낳았지만 셋만 남기고 떠난 어머니, 그녀의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 가문의 생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이 낳지 않으면 가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고 가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씨 부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가족이 이어졌습니다. 박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자손들 중 누군가가 이 묘비를 보며 선조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아이를 10명씩 낳았을까요?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많이 낳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영아 사망률, 열악한 의료 환경, 끊임없는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많은 출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많이 낳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많이 낳아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명을 낳으면 그 1명이 살아남습니다. 출산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공짜로 온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여성의 희생,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 그리고 의학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희생을,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을, 그리고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아픔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아이를 10명씩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